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한글 채널로 다시 돌아와 봤는데,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한글 채널로 오면 좀 상당히 어색하고, 또 한글 채널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영어 채널로 가서 또 동영상을 찍으면 또 한동안은 상당히 어색합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영어로 동영상을 찍을 때 영어를 좀 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,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내가 뭐 굳이 영어를 이 나이에 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, 굳이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, 내가 내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저희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데, 뭐 굳이 외국인을 상대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, 아니면 영어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, 이런 회의가 자꾸 듭니다. 이왕이면 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면 저희 동영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, 뭐 외국 사람들한테 뭐 기여할 필요가 있을까,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한글로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좀 쪽팔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, 그죠? 그런 느낌도 한글로 찍을 때는 좀 듭니다. 영어로 찍을 때는 뭐 어차피 듣는 사람들이 외국인일 테고, 뭐 그 사람들이 제 영어를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내 뜻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,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지, 이런 생각이 있는데, 우리말로 찍으려면 좀 우리말도 좀 잘했으면 싶고, 사투리 같은 것도 좀 쓰지 말았으면 싶고, 좀 고급적인 우리말을 쓰고 싶은데, 근데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문과생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말은 쓰지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, 우리말을 좀 더 잘했으면,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듭니다. 오늘은 제가 뭐 좌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? 왜 나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?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듭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거를 숙제로 남겨둡니다. 머릿속에 숙제를 남겨두고,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, 마음속으로 나는 이 문제를 언젠가는 풀 것이다, 언젠가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다, 이렇게 숙제로 남겨둡니다. 그리고 남겨두고 또 새로운 문제로 넘어갑니다. 계속 진행합니다. 그렇게 머릿속에 숙제를 남겨뒀다가 또 그거를 나중에 계속 곱씹습니다.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그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? 이렇게 계속 문제를 곱씹다 보면 뭐 짧게는 1년, 2년 뒤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, 길게는 뭐 10년, 20년,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뒤에 다시 그 문제를 꺼내 갖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. 저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눅 들죠, 그죠? 주눅 들죠. 그걸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 보면, 그런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주눅 들고 하는데, 저는 뭐 그런 거 그냥 무시합니다. 지금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머릿속에 숙제로 넣어뒀다가 나중에 계속 꺼내 곱씹으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쁘지만,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허탈감 또는 허무함, 이런 게 밀려옵니다.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기쁜데 왜 허무함이 느껴질까요? 왜 허탈감이 느껴질까요? 그렇잖아요. 문제라는 게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고, 그런데 문제를 결국 해결하고 나면 처음에는 잠시 기쁘지만, 와, 내가 왜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까? 내가 이거를 그때 좀 더 일찍 이해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못했을까?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면 상당히 허탈하죠.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
그 문제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쫙 풀립니다. 굉장히 기쁘죠 또. 그러면서 기쁘면서도 와, 이걸 내가 왜 그때 이해 못했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파트 1은 오토마타 시어리에 대한 것이고 파트 2는 컴퓨테이션 시어리에 대한 것인데, 저는 컴퓨테이션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이 오토마타 시어리를 이해하려고 파트 1을 거의 3번을 읽었어요. 저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읽거든요. 이 책을 거의 3번을 읽었는데, 이 책을 읽기 전에 정규식과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렇지만 이 책의 파트 1 오토마타 시어리를 공부를 하는데 책을 3번을 읽고도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. 정말 꼼꼼하게 3번을 읽고 나서도 이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, 손에. 그러다가 부분집합 생성을 만들고, 그러니까 이제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죠.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이런 연산을 만들었어요. C++ 언어로 구현을 한 다음에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 책을 읽어봤어요. 1장, 2장, 3장, 4장, 5장 이 전체가 쫙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.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알고리즘이거든요. 코드는 하나도 안 나와요. 다 이론만 나오는데 그 이론이 한꺼번에 와닿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론을 C++으로 구현을 해보니까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론이 쫙 파악이 되는 거예요. 제가 부분집합 생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책은 아마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겨졌을 거예요.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.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? 오른쪽 식에서 1이 있고 왼쪽 식에서 1이 있어요. 오른쪽 식에서 지수 n이 있고 왼쪽 식에서 지수 p-1이 있어요.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식은 페르마의 소정리라 그래갖고 여기서 p는 소수이고 a는 정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정수의 p-1승, 그러니까 소수의 마이너스 1승을 거듭 제곱하면 그 값을 소수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에요. 이 식에서는 zet이 복소수거든요. 어떤 복소수의 n제곱해서 이 식을 풀면 근이 이렇게 나오고, 근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근이 n개가 나오는데 이 식의 근이 n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은 오일러 공식에서 왔어요. 이거는 페르마의 소정리이고 RSA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예요. 이 식은 단위 1에 대한 복소수의 근을 나타내는 식인데 패스트 푸어리의 트랜스폼, 그러니까 FFT의 열쇠예요. 이 두 식의 공통점은 단위가 나온다는 뜻이고 n, p-1, p-1이 주기가 되거든요. 마즐로 연산의 주기가 되고 이 방정식의 근은 n개가 나오는데 이 n은 이 식에서 주기의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근을 n번 곱하면 다시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. 이 두 식이 뭔가 닮아 있지 않나요? 제가 RSA 알고리즘을 2, 3년 전에 구현을 했는데 최근에 FFT가 다시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꼭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결심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식을 발견하게 되었고, 이 식에서 zet의 근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RSA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페르마 소정리가 생각이 나서 FFT 알고리즘을 바로 구현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
전혀 다른 두 문제, 하나는 RSA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FFT 문제인데 전혀 다른 두 문제인데, 이전에 RSA 알고리즘에서 힌트를 얻어서 FFT를 다시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. FFT가 해결이 되니까 이 식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. 이 식에서 fx를 f hat 에타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. 이 식은 f hat 에타를 다시 fx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. 역변환이죠, 역변환. 예를 들어서 x가 시간을 나타내면 이거는 주기가 되고, 그러니까 시간 함수를 주기 함수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. 이 식에서 에타가 주기라 그러면 주기 함수를 다시 시간 함수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. 이게 푸어레어 변환이에요. 푸어레어 변환이 완벽하게 이해되면 많은 편미분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고, 고급 공업 수학에 나오는 많은 편미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공업 수학에 나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. A Book on C, 이 책은 제가 1990년 C 언어를 맨 처음으로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인데, 이 책에서 타워 오브 하노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요. 그때 이 책을 읽을 때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타워 오브 하노이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. 굉장히 좌절스럽죠.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.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인터넷 쇼핑하다가 하노이 탑 장난감을 보고 하나를 구입해서 시험을 해봤는데, 솔직히 말하면 5분 10분도 안 걸렸어요. 알고리즘이 눈에 들어오는 게. 실제로 장난감을 가지고 5분에서 10분, 솔직히 말하면 정말 10분 20분 그 정도도 안 걸렸을 거예요. 그렇게 몇 번만 이렇게 딱딱 해보니까 바로 알고리즘이 눈에 보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. 그 많은 세월 동안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-30년 뒤에 그 문제를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푼 거죠. 제 생각에 그때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타워 오브 하노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그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여러분이 절대 나는 이해 안 돼, 나는 못 풀 거야 이런 문제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쉽게 풀립니다. 제 경험상으로.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. 오늘 제가 타워 오브 하노이, 이걸 하노이 타워라고 말하는데요. 이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제가 맨 처음 접한 거는 1990년도 제가 C 언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접했는데요. 책에 있는 설명을 보고 따라하기가,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걸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, 제 말은 일단 이거